저는 전율이 흘렀었어요. 와, 이거 정말 역대급으로 이게 아닌데 지금 물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큰일 났는데 미국이 만약에 이번에 그렇게 금리를 올리게 되면 이번엔 쓰러지는 쪽은 미국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 영향이 미국의 금융위기를 발전시킬 수 있는 어떤 트리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안녕하세요. 박종훈의 경제한방입니다. 이 많은 경제 전문가, 금융 전문가 분들이 2023년에 경기 침체가 온다, 위기가 온다 하시는 분도 계신데 과연 진짜 그런 상황인지 좀 더 객관적으로 현재 상황을 좀 짚어보기 위해서 신한투자증권 이선엽 이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사님 오래간만입니다. 예, 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일단 제일 먼저 많은 분들이 관심 있는 게 아마 미국 얘기 같아요. 2023년 1월 지금 상황 어떻게 일단 보십니까?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미국에서도 경제에 대해서 학자분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갑론을박입니다. 최근에 동향을 살펴보면 그래도 아직까지는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분이 한 60% 정도는 되더라고요. 며칠 전에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에도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중요한 건 경기 침체가 오기는 오는데 경착륙, 즉 심하게 경기가 밑으로 내려가는 경착륙이 올 거냐 아니면 그래도 우리가 견딜 만한 연착륙이 올 거냐에 대한 어떤 논란들도 여전한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연착륙에 대한 무게중심으로 많이 옮겨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제임스 블러드라는 분, 연준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죠. 지난해까지 그렇게 매파적이었던 제임스 블러드 총재도 지금 시장이 연착륙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굉장히 고무적인 것은 레리 서머스 하버드대 교수도 최근에 금리도 거의 정점에 다다른 것 같고 연착륙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IMF 총재께서도 미국 경제를 비롯한 세계 경제가 바닥에 왔을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연착륙 가능성이 높다라고 공통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세 분은 미국 경제에 대해서 생각보다 큰 우려를 했던 분들입니다. 그렇죠. 예, 굉장히 안 좋게 봤던 분들조차도 그렇고 최근에 심지어는 누리엘 루비니 교수, 우리나라에서 나온 비관론자들은 비관론자 축에도 못 낄 정도로 그렇죠. 대단한 비관론자 그분조차도 지금 시장에 대해서 연착륙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미국 시장에서는 현재 여러 가지 아직까지 논란은 있지만 그래도 조금씩 시간이 흐를수록 연착륙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건 그 연착륙의 가장 큰 근거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근거가 가장 강력한 고용시장을 꼽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통상적으로 이렇게 금리를 올리고 긴축을 하게 되면 당연히 고용이 안 좋아질 거고 그 안 좋아진 고용 때문에 실업률이 급등을 하면서 경기가 극심한 침체로 가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지금 고용시장을 구조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구조적으로 이게 해고가 쉽지 않은 즉 우리가 실업률이 안 올라온다는 건 아니지만 시장에 생각하는 만큼 올라오기는 쉽지 않은 구조라는 걸 인지하기 시작을 하는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지난번에 나와서도 한번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미국의 고용시장이 역대급으로 구조적인 일이 일어났다. 첫 번째로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죠. 110만 명 이상의 사망자로 노동력이 상실된 거고 또 많이 안 태어나고 있고 그리고 이민자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트럼프 때부터 막히다 보니 어려운 거죠. 특히 최근에 리쇼어링으로 인해서 일자리는 들어오는데 사람은 안 들어오다 보니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일자리는 늘어날 텐데 여전히 사람은 부족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여기에 베이비붐이라고 불리는 흔히 얘기하는 전후 세대, 미국으로 얘기하면 1945년 이후에 태어난 분들이 우리 나이로 봐도 생각보다 인생에 꽤 선배님들이신 거지 않습니까? 본격적인 은퇴를 시작을 하면서 근데 이분들이 인구도 제일 많았고 산업 여군이셨고 일을 하는 걸 되게 좋아했던 그런 세대시거든요. 이런 분들이 나가다 보니 전체적으로 사람 부족한 게 뭔가 구조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리 긴축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긴축 때문에 경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고 고용이 악화될 수도 있겠지만 그 수준이 경기의 극심한 침체, 즉 경착륙을 유발할 정도는 아닐 것 같다라는 게 앞서 말씀드린 분들의 공통적인 의견이셨고 저도 거기에 동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렇게 고용시장이 탄탄하게 좋게 보면 와 이거 경착륙이 아니라 연착륙이겠구나 이런 좋은 생각도 할 수 있지만 나쁜 쪽으로 보면 이게 임금이 잘 이렇게 안 내려가면서 계속 올라가면 인플레 위협이 쉽게 끝나지 않는 거 아니야? 이런 또 걱정을 할 수도 있잖아요. 사실 그 걱정이 전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 고용시장이 예전처럼
아예 크게 심하게 훼손됐다라가 올라가야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 암이 걸렸을 때 깨끗하게 수술하고 가는 게 되는 건데 분명히 이거는 동전의 양면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이게 연착륙이라는 단어가 진짜 우리가 볼 때는 정말 긍정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길게 봤었을 때 궁극적으로 연준 입장에서 놓고 보면 그만큼 물가 통제가 어렵다라는 얘기도 될 거니까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임금이 생각만큼 낮아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던 시점보다도 금리 인하 시기가 늦춰질 수도 있고 또는 금리 인하가 직접적으로 단행이 됐었을 때 여전히 그것 때문에 물가 수준이 높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내리는 금리 수준 자체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높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얻는 것은 연착륙일 수 있는 건데 잃는 거는 결국은 그 향후에 있을 생각보다 높은 금리가 오래 유지될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금 이걸 연결을 시켜보면 어떻게 보면 이 우리가 알고 있었던 현재 이 위기는 극심한 무슨 위기라든가 우리가 생각하는 큰 위기로 발전 가능성은 낮다고 하더라도 대신 이걸 치유하는 과정이 짧은 게 아니라 생각보다 길게 진행이 되면서 시시때때로 우리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게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동전의 양면으로 바라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요 상황이 이제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가 좀 궁금해지는데 원래 이렇게 고금리가 계속되거나 이제 금리를 막 끌어올리면 하이힐드 채권 금리 이런 거 막 폭등하고 네네네. 막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번에는 그건 없는 것 같은데 금리 인상을 한 지가 아직 뭐 기껏해야 이제 10달밖에 안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번엔 다르다. 뭐가 다른 건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지거든요. 전체적으로 사실 그 미국의 흔히 얘기하는 트리플 V 이하 이런 어떤 기업들에 대한 부실 채권이 아직까지 이렇게 현실화되지 않은 부분들은 아직까지 뭐 미국의 기준금리 자체가 흔히 얘기하는 임계치를 넘지 않았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낮은 금리 수준은 아니지만 이 통상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정도로 미국에 있는 어려운 기업들이 정말 많이 쓰러지기 위해서는 최소한 미국 기준금리 기준으로는 5.5 이상은 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저희들이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그런 결과들이 일부 도출된 게 있었었는데 뭐 잘 아시다시피 지금 연준조차도 혹시 이번에 금리를 올리면 최종 종착역이 5에서 5.25 정도, 그러니까 평균적으로면 5.15 정도로 잡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지 않는 부분이 첫 번째로 하나 더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게 조금 재미있는 사실인데 지금 미국 시장도 어떤 플랫폼이라든가 아니면 디지털 경제 쪽에서는 과잉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전체적으로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반대로 이런 어떤 설비 투자를 주로 하는 기업들, 즉 제조업 중심으로는 여전히 우리가 알고 있는 공급 부족 상황에 크게 놓여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점들도 작용을 해서 부정적인 영향이 덜한 게 아닌가. 오히려 미국 시장에서 나중에 정말 문제가 될 수 있겠다 쪽은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부실 기업 쪽이 아니고 부동산 쪽에서는 개인이 아니라 상업용 부동산 쪽, 특히 리츠 쪽. 얼마 전에 잘 아시는 미국의 글로벌에서 최고 컸던 사모펀드 하나의 리츠 펀드가 한번 환매가 중단이 된 적이 있었었죠. 금리 때문에. 그런 쪽이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또 시장에서 가장 큰 아킬레스건은 누가 뭐래도 지금 국채 시장입니다. 즉 지금 미국에서는 국채를 팔고 있는 사람밖에 없는 거죠. 미국도 팔고 있고 아니면 글로벌 각국도 상황이 안 좋아지면 다 내다 팔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금리가 더 많이 올라가서 온다면 미국의 국채 시장이거나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업용 부동산 쪽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앞서 주셨던 쪽은 그나마 조금 제가 볼 땐 덜하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또 지금 있었던 이런 관련 위기도 결국 생각보다 더 많은 금리를 올려야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너무 아직까지는 그렇게 우려할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최근에 이제 시장이 반등한 걸 보면 시장에서는 기대 심리가 야, 이거 물가도 좀 잡혀가고 이제 금리 인하를 오래 하지 않겠어? 이런 생각이 좀 깔려 있는 것 같고 뭐 실제로도 이게 뭐 지표를 보면 나오잖아요. 근데 문제는 연준에서 아직도 큰 소리 친단 말이죠. 야, 이거 우리 금리 인상 이 기조를 바꾸는 거 내년까지도 내년 상반기까지 갈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굉장히 큰 소리 친단 말이죠. 그래서 연준하고 시장이 서로 동상이몽을 하고 있다라는 분석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지난 한 10수년간 연준이 생각보다 실수를 많이 했다라는 경험들을 시장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그런 것들을 겪고 있지만 1970, 80년대 아서 번스라는 분이 시장에 대해서 실수를 해서 굉장히 물가를 못 잡았던 사례도 있었었고 2004년에서 2006년에 금리 올릴 때 앨런 그랜스펀이라는 분도 생각보다 금리 인상이 늦어지면서
2008년 금융위기를 촉발했다는 오명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리만 브로더스 사태도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벤 버냉키의 회고록을 보면 자기네들도 리만 브로더스를 파산시킬 때 이렇게 될 줄 몰랐다는 얘기를 하고 있을 정도고, 가깝게는 2018년도 10월에도 또 연준의 실수로 인해서 금융시장이 크게 요동을 쳤던 적도 있었고요. 최근에도 그랬죠. 물가에 대해서 오판을 하면서 했었던 여러 사례. 즉 연준을 우리가 이렇게 돌이켜보면 연준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고 대단한 분들이긴 하지만 전부 다 사람이다 보니 또 경제라는 건 사실 점쟁이가 아니면 다 맞출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여러 가지 실수를 했던 사례들이 있다 보니까 시장은 시장대로, 연준은 연준대로 움직이는 게 우선은 첫 번째로 있고요. 또 다른 부분은 저는 현재 일어난 이 상황이 궁극적으로 시장과 연준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준은 목적 자체가 물가를 잡는 데 있다라고 본다면 실제 자신들이 생각하는 물가, 즉 고용시장까지 안정이 되면서 정말 물가가 재발할 가능성이 없겠구나라는 어느 정도 지표로의 확신이 들 때까지는 실제 속으로는 마음이 떨릴 수 있어도 진짜 경제 보니까 하긴 해야 되는데 마음이 있더라도 제가 볼 때는 먼저 본인들이 얘기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랬을 경우 시장에서 연준이 피봇을 했네 라고 생각을 하길 거고, 그러면 주가도 아니면 금융시장도 올라오면서 오히려 이것 때문에 잡으려고 했던 물가가 안 잡힐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연준은 자신들의 목적에 충실하기 위해서 실제 본인들이 생각하는 게 그럴 수 있다 손 치더라도 속내를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앞서도 말씀드렸던 미국의 유수의 경제학자들, 즉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분들조차도 지금 경제다 이렇다 저렇다 굉장히 양극단으로 나눠서 논란을 했는데 연준의 그 의원들이 19명이 모두 다 똑같은 얘기를 했다. 이건 누가 보더라도 약간의 코미디죠. 화백제도도 아니고 요거는 자신들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볼 때는 거의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즉 연준에 우리가 강하다는 걸 일부러 보여주고 그래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누르는 어떤 그 목적 때문이었다고 보여지고요. 반면 금융시장은 다르죠. 이분들은 내 돈을 걸고 또 회사 돈을 걸고 고객 돈을 걸고 결국 돈을 벌어야 되는 사람들이다 보니 진짜를 보고 싶은 겁니다. 연준처럼 이게 아니라 자신들이 봤었을 땐 이 정도 긴축을 하고 이 정도 경기 상황이면 하반기에 분명히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을 텐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다만 중요한 건 시장과 연준의 생각이 다른 건 맞지만 그 격차가 대단히 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해서 연준은 올해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사실 시장에선 올 연말이니까 사실 차이가 나봐야 한 분기 정도이기 때문에 정말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가 아니라 약간의 차이가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이제 현재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보통 미국에서 금리를 인상할 때 세계 어딘가에서는 무너졌다. 총 9번 금리 인상 중에서 7번 정도가 실물 경제 타격을 주면서 예를 들어 남미든 어디든 무너졌다는 건데 이번에 과연 그런 어떤 실물 경제 타격이 정말 작게 연착륙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연착륙 가능성을 높게 보는 게 미국이 만약에 이번에 그렇게 금리를 올리게 되면 이번엔 쓰러지는 쪽은 미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미국이 직접적으로 쓰러지는 게 아니라 사실 제일 먼저 쓰러지는 국가는 우리도 이미 짐작하고 있지만 유럽의 이탈리아나 영국 또는 일본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들 국가는 자신들이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취해야 될 행동 자체가 미국의 국채를 전부 다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누리엘 루비니 교수 얘기를 잘 들어보시면 누리엘 루비니 교수가 정말 시장이 좋아서 연착륙한다 이게 아니고요. 아주 대놓고 연준은 인플레이션 싸움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금융위기입니다. 즉 물가를 다 잡기 위해서 연준이 생각하는 대로 2% 물가를 잡으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금리를 6% 위로 올려야 되는데 그렇게 올리게 되면 물가를 잡는 게 아니라 사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친다. 지금 말씀해 주신 전 세계 모든 국가들 또는 미국조차도 지금 부채가 상당하지 않습니까? 국가마다 다르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가계부채가 심하지만 미국은 국가부채가 제일 심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앞서 말씀드렸던 미국의 그 국채 위기 이게 현실화되는 게 사실 6% 이상의 금리라고 현재 루비니 교수를 비롯한 학자들이 많이 얘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번 위기는 미국도 피해갈 수 없는 위기라는 점에서 연준 스스로 금리를 높여서 물가를 잡는다라고 과연 빈대를 잡기 위해서 초과 삼간을 태울 거냐에 대한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약간은 쓴소리겠죠.
물가를 잡고 싶으나 쉽지는 않고 그 물가를 네 생각대로 정말 잡을 수는 있겠는데 그럼 미국도 죽어라는 표현들을 시장에서는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긍정적이어서 연착륙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실제 물감을 잡기 위한 조치를 취했을 경우는 미국도 금융 위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점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까지 못할 거다라는 거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당장은 연착륙이겠지만 앞서 우리가 논의했었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잃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야, 그러면 이제 묘한 게 이게 정말 좋아서 연착륙이 아니라 오히려 나빠서 연착륙인 상황.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그럼 주가는 어떻게 움직이는 건가요? 사실 어쨌든 주가는 긍정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다만 조삼모사 같은 반응이겠죠. 그래서 올해 시장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상반기에는 경기 연착륙을 반영할 거고 또 상반기에 또 중국의 리오프닝 그리고 유럽 경기가 좋아지고 있는 부분 만들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뭔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반면 하반기로 갈수록 이게 부메랑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찌됐든 앞서 말씀드렸던 그 물가가 정말 깨끗하게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좀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고 또 지금 만약에 혹시 상반기에 금융시장이 좋아질 경우 하반기에 또 물가가 생각보다 안 잡힐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게 부메랑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여러 변수가 있어서 조금 가봐야 되겠지만 현재까지의 모습으로 뭔가 윤곽을 조금 그려보면 상반기에는 금융시장에서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하반기엔 요것 때문에 조금 발목이 잡히는 시장이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워낙 지금 글로벌 경제가 유기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일본의 동향에 대해서도 정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통화 정책에서 나홀로 거꾸로 갔던 일본이 묘하게 이건 뭐 금리 인상은 아니지만 약간 일본의 이 장기 국채 금리의 변동폭을 확대했단 말이죠. 이게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참 궁금하거든요. 이걸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조치 자체가 사실 비상식적인 조치였던 거죠. 일본만 나홀로 초저금리를 뭐 몇십 년간 유지를 하겠다. 지금 10년 정도 됐으니까 말도 안 되는 조치를 한 건데 이게 이제 그 기저에는 글로벌 경기가 향후에도 초저금리가 깔려 있을 거라는 그런 전제를 했었던 건데 최근에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에서 인플레이션이 본격화되면서 일단 부작용이 생기기 시작을 한 거죠. 궁극적으로 이 조치를 폐기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이 때문입니다.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이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달러는 강세일 거고 엔화는 약세로 가겠죠. 엔화가 약세로 가게 되면 일본 입장에서는 수입 물가가 굉장히 크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에너지 가격, 식료품 가격 크게 뛰면서 최근에 일본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3.7%까지 뜨게 됐고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누가 보더라도 일본 입장에서는 지금 초저금리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또 시장에서는 이걸 알고 계속 엔화를 공격해서 엔화를 초약세로 만들었던 거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일본이 진짜 원하는 게 뭐지? 결국은 물가 안정 아니겠습니까? 물가 안정을 위해서 그럼 필요한 게 뭐지? 사실 엔화 강세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다른 국가와 물가가 좀 다른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하고 비교를 해드리면 미국은 물가가 오를 때 참 여러 요인들이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안타까운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임금, 고용시장이 되게 튼튼하게 문제가 되고 또 주거비라고 불리는 또 쉘터라고 불리는 이 월세가 문제가 되고 있죠. 즉 근원 인플레이션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다라면 일본 같은 경우는 임금 올랐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없을 겁니다. 예, 집값이 올랐다는 얘기도 들어본 적이 없을 거고 그래서 일본은 다른 나라와는 다르게 근원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되는 국가는 아니다 보니 사실 엔화가 일정 수준의 강세만 띄게 되면 수입 물가가 다시 낮아져서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 정책, 즉 흔히 얘기하는 초저금리 정책, 마이너스 금리를 포기를 하고 YCC 금리를 포기할 수도 있는 이 가능성을 염두에 둔 이유는 뭐냐면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끝나가고 도리어 향후에는 미국의 금리가 내릴 거라는 전제를 깔고 시작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일본이 생각하는 금리 인상폭을 최소화하거나 YCC를 폐기하더라도 그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죠. 조금 바꿔 얘기해서 지금 일본은 독자적으로 이 정책을 폐기하면서 성공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반드시 미국과 공조를 통해서 이 정책을 시행을 해야 제가 볼 때는 연착륙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과의 공조라면 현재 일본이 있는 상황에서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이가 더 크게 벌어지면 안 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본이 원하는 건 사실 엔화 강세, 일정 수준의 엔화 강세, 이를 통해서 수입 물가를 낮추려는 의도가 있다라고 본다라면 실제
현재 마이너스 0.1인 단기금리, 요거의 제로금리 정책, 요런 정책을 포기하고 YCC, 즉 일드 커브 컨트롤이라고 불리는 요 국채를 제어하는 요걸 포기한다고 그래도 그 수준이 높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일본은 GDP의 260%에 달하는 국가 부채를 가지고 있고 또 이와 관련된 채권도 대부분 일본 은행이 들고 있기 때문에 무리한 금리 인상 또는 각국처럼 뭐 2, 3% 이런 금리는 사실 재앙에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경우 흔히 얘기하는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들 또는 엔화 강세로 인해서 촉발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일본은 엔화 강세를 원하는데 요 정도다. 이만큼이 아니라. 근데 요 정도까지 자기 마음대로 되려면 이게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반드시 미국과 정책 공조를 통해서 조율이 필요하다. 사실 그래서 저는 미국이 더 많은 금리를 못 올린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랬을 경우 이 부메랑이 전부 다 일본 입장에서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된다라고 미국 채를 다 던진다는 얘기가 되고 미국의 주식도 다 던진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커요. 미국 채를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들고 있는 게 일본이기 때문에 일본의 어떤 이 영향이 미국의 금융위기를 발전시킬 수 있는 어떤 트리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둘의 정책 공조 안에서 살금살금 되는데 뭐 일부 시장에서 계속 있던 부작용도 저는 계속 나오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정도가 아직 심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예의주시해봐야 되겠지만 이런 점들을 깔고 간다. 그래서 일본이 원하는 건 정말 무리하게 금리를 계속 올리겠다. YC를 폐기한 다음에 다른 국가들처럼 가겠다. 이런 그림은 아니고 일정 수준 이런 의도를 통해서 일정 수준 자기네들이 원하는 만큼의 엔화 강세를 얻어내기 위한 전 트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근데 이제 일본에서 장기국채 밴드를 확대했더니 그냥 순식간에 그냥 금리가 올라버리더라고요. 예. 근데 이게 조금만 올라도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국가 부채가 워낙 많아서 이 뭐 국가 재정의 상당 부분을 빚감대 쓰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 부분도 문제고 또 일본의 뭐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 금리나 이런 걸 보면 굉장히 낮아서 뭐 1% 안팎이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러면 금리가 아주 조금만 올라도 가게도 힘들어지고 일본의 정부도 굉장히 어려워질 텐데 이 사이에서 어떤 균형을 찾아가는 게 좀 어려운 일이 아닐까요? 결국 도와줄 수 있는 건 미국밖에 없는 거죠. 예. 네. 결국 이제 일본이 올라가는 금리, 즉 일본이 이 상황 때문에 물가가 계속 안정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YCC도 포기를 할 거고 금리도 계속 올릴 거다라는 믿음을 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 그 정책을 포기는 하되 그 포기하는 수준이 누가 보더라도 미세한 정도 그리고 정말 크게 안 올린 정도의 신뢰가 생겨야 되는데 그 신뢰는 일본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미국이 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하고 금리 차이가 더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이 신뢰는 잃어버리게 되겠죠. 계속해서.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조절할 수밖에 없는 이런 안타까움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미국만 놓고 미국은 물가가 이렇기 때문에 고용시장을 반드시 부러뜨려서 해야 될 거야라는 말씀도 틀린 얘기는 아닌데요. 일본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일부 아마 주장하시는 분들은 결국 미국이 피보설하게 되는 계기는 뭔가 금융위기가 오게 될 거 아니냐. 사실 전 일본을 두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그 의견에 틀리진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아주 조심스럽게 일본과의 정책 공조를 하지 않으면 정말 우리가 금융시장에서 또 한 번에 큰 변동성을 경험할 수도 있는 위험들이 여전한 거죠. 근데 저는 이미 미국과 일본이 정책을 아주 공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변동 수준이 우리가 우려하는 만큼까지는 가지 않을 거 아니냐. 물론 이게 낙관론일 수도 있는데 그렇다라고 금융위기로 만들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역시 일본의 어떤 금융시장, 글로벌 금융시장에서의 역할은 여전히 큰 것 같은데 항상 일본은 우리한테 얄미운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번에 이 일본은행의 구로다 총재가 10년 장기 집권 일종의 이번에 물러나시죠. 이제 4월달에 만약에 4월 7일 날 물러나신다고 들었는데 네. 그러면 혹시 총재가 바뀌면 앞으로 일본의 어떤 뭐 통화 정책이나 이런 데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요? 사실 그것 때문에 더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구로다 총재의 퇴임을 앞두고 나서 일본 중앙은행에 이런 정책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 자체가 구로다 총재 이후에 결국 이 정책을 폐지하고 결국에는 금리를 올린 수순으로 가기 위한 첫걸음이 아니겠느냐라는 것들이 금융시장의 반응이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즉 미국의 금리 인상이 거의 종착역에 다다르고 향후에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내리는 그림이 나와야 이 정책이 성공할 수 있거든요. 그게 가장 최적화된 시기가 더 늦지도 않고 더 할 수 있는 마지막 시기가 아니었을까라는 점에서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굳이 구로다 총재가 물러나는 것 때문에 이 정책을 그때 실현했다라고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제 생각엔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서 사람들은 근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하겠죠. 전부 다 그래서 더 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일본 중앙은행도 자꾸
자꾸 그래서 손살에 치잖아요. 아, 그거 아닌데 시장이 너무 나갔어 하는데 그게 진심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결국은 어쨌든 일본의 금융시장이 계속 안정돼 있어야 주식 투자하신 분들 네. 특히 1월 달에 이 랠리가 좀 더 연장도 되고 그럴 것 같은데 이제 궁금한 건 이 과정에서 이제 계속 강조하신 게 미국과 일본의 공조가 되게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지난해 10월 같은 경우에 약간 공조가 깨진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네, 일본이 맞습니다. 미국 국채를 투매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을 충분히 가질 만한데 실제 투매했다라는 증거가 데이터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렇게 공조를 안 했던 이유가 그만큼 급박했었어요. 네. 제가 그때도 이제 방송에서 요 얘기를 했었고 그것 때문에 미국의 국채도 꼭지고 달러도 강세가 끝났습니다라는 얘기를 공식적으로 들렸던 게 이게 이제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저는 전율이 흘렀었어요. 와, 이거 정말 역대급으로 이게 아닌데 지금 물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큰일 났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었는데요. 사실 물가 때문이 아니라 이게 더 훨씬 더 컸었거든요. 그래서 연준에서도 금융안전보고서 보면 이전에 없었던 금융위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제는 예시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이런 것들을 염두에 뒀는데 연준 입장에서 일부러 이걸 막 부각시키진 않겠죠. 하지만 그때 이미 뜨거운 맛을 봤기 때문에 아, 이제부터는 공조를 하지 않으면 미국도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걸 연준이 모르지 않습니다. 또 미국 정부가 모르지 않고 그래서 최근에 자넷 옐런 재무장관과 일본이 어느 정도 공조하는 모습을 사실 의견들도 많이 비췄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이 상황에서 미국이 뭐 무리한 어떤 정책은 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 정책과 관련해서는 일본과 계속 협조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 의외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를 양국가가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막으려는 노력들을 좀 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자국의 이익이 서로 부딪히는 경우가 생기는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너무 상대방을 괴멸시킬 수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이 공조가 웬만하면 깨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 서로 이미 인질이 됐고 볼모가 됐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냥 이런 거죠. 나 죽으면 너도 죽는 거죠. 이미 그 정도까지 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건 뭐 둘이 사이가 좋네 나쁘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서로의 국익을 위해서는 협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글로벌 시장의 연결고리도 되게 튼튼하지만 특히 미국과 일본의 공조는 굉장히 컸거든요. 안타깝죠, 그냥. 중국인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예금이 5경이 넘는다고 하죠. 너무나도 많은 예금을 했고 결국 중국인들이 이 돈을 쓸 거 아니냐. 올 하반기를 놓고 보면 생각보다 좀 장애물들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실 중국입니다. 또 다른 부메랑이 될 수 있는 요인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